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이 말 자주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국민들은 이 꿈의 3만 달러를 실제 우리가 숫자로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는 늘 비어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군요. 네. 네. 서민들이 생각하는 경기와 또 실제 경제 지표 간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만큼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발표된 이야기를 좀 따져보면 작년 경제성장률을 2.7% 넘었고 국민소득은 3만 달러, 3만 1,000달러. 이렇게 3만 달러를 넘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난해 사실 예상이 나왔어요. 뭐 무리 없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왔고 이게 확정적으로 3만 1,000달러를 확실히 넘어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숫자가 대단하기는 한데 네. 우리 삶이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반응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온전히 가계 몫이 아니고요. 가계, 기업, 정부가 벌어들인 걸 소위 n분의 1 하다 보니 여기에서 가계하고 기업 몫은 사실 빼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계가 느끼는 것은 지표하고 차이가 꽤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3050 클럽이라고 해서 네. 인구 5천만 이상 그러면서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 나라가 손에 꼽히거든요. 뭐 꽤 장한 결과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이거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큰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만 달러 규모를 갖고 있는 OECD 회원국 나라가 뭐 총 22개 나라밖에 안 네. 되니까 네. 어쨌든 대단한 숫자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22개 나라 중에 인구 5천만이 안 되는 나라들 보면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사실 인구가 5천만이 안 됩니다. 뭐 네. 3천만, 2,500만. 그러니까 이런 인구가 5천만까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은 나라,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세계 최초 7번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그리고 영푸독 이태리 그리고 일본 이렇게 쟁쟁한 나라들 다음으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 모습 자체만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고. 반면에는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된 만큼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더 높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종의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좀 제약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네. 댓글 반응들이 참 심드렁해요. 그래서 뭐 잘 어쩌라는 체감을 못하는 거냐. 거죠. 와닿지 않는 네, 거죠.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3만 1,000달러를 넘었다 하면 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4인 가족이면 얼마가 되나요? 12만 4천 달러. 그렇죠. 예.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1억 4천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거예요. 4인 네. 가족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3만 1,000달러의 전부 100%가 가계 몫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61%가 가계 몫이거든요. 한 25% 정도는 또 기업 몫이고 나머지는 정부 몫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3만 1,000달러 하면 아마 오늘 환율 기준으로 3,5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여기에 61%다 하면 2,100만 원 꼴일 겁니다. 네.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와닿는다 하실 거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요즘 4인 가구가 굉장히 드물어요. 4인까지 가구원의 수를 늘리는 집이 얼마 안 되고요. 한 자녀 가구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혼자 살면서 소득이 높지 않다.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가구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냉장고 2대 사고 세탁기 2대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느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소비 지출 비용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느끼기에는 소득 3만 달러 시대는 그냥 그림의 떡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야 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바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보니까 지금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 상승. 이게 2016년 8월 이후에는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죠. 네, 2년 반 만에 예.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달하고 2달 연속 0%대 성장이에요. 전년 네. 동월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보니까 농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게요. 농산물하고 석유류는 그 계절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품목들이거든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그렇죠. 예. 계절 요인이라는 게 많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작황이나 아니면 뭐 그 중동의 정세 이런 것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일단은 안심인데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쭉 이어질 거냐 이건 좀 예단하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썩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요금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느끼시겠지만 택시 기본 요금이 꽤 많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그리고 심야에는 이거 겁나는데 싶을 정도로 오름폭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시외버스 요금도 전국적으로 오른 곳이 꽤 많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도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올라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물가가 한 1.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번 달 물가는 거의 대부분 서비스 물가 인상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차후에 올라가면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껑충 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범위 안에서 상대적 격차, 뭐 소득 격차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체감 경기가 다르게 느껴졌다든가 네. 아니면 물가를 인식하는 자체도 네. 우리 방금 나왔던 이 평균 지표와는 다르게 서로 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표와 현실과의 괴리, 지표와 네. 체감과의 괴리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요. 물가는 이렇게 저물가인데 0%대의 저물가인데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사실 그 지표 물가보다도 더 많이 체감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밥상에 자주 오르고 내리는 네. 뭐 채소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가공유 이런 종류의 식품 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 반대로 소비자 물가 전체 지표는 또 완만하게 하락세인데 왜 지표와 이 체감과의 괴리가 나타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우리가 소비 지출하는 품목들 한 460여 가지 품목의 네. 가중 평균적인 등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물가 공산품들은 가격이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자주 오르내리는 품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 이제 식탁 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와 괴리를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되고, 또 경제 성장률도 뭐 2%대 후반, 2.5%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체감하고 있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고 또 일자리도 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표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체감하는 경제는 더 어렵다. 이렇게 점점점 그 지표와 그 체감과의 괴리가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표도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체감 경기 대비로는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개한 그 KDI 경제 동향 2월호를 보면은 이제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이런 게 둔화 나왔단 추세가 말이죠. 지속한다. 예.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경제 성장률 2.5, 2.6, 뭐 2.4 이런 성장률 자체가 0에 가깝게 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이게 0 밑으로 떨어지면 경제가 이제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금 설명하셨던 그 수출도 마찬가지죠. 네. 수출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든가 사실 이 경제 성장률에 상회하고 하회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소비와 투자, 수출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소비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의 근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수출이 이제 그 위에 있었다. 2.5%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수출마저도 이 2.5% 밑으로 떨어져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 자체를 지탱해주는 그 수출이라는 그 요소가 이제 성장률 자체를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표마저 이제 꺾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뭐 실제로 앞서 저희가 뭐 기자와도 짚어봤습니다만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 성장률이 2.1%에 네.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고 지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한 0.5%에서 0.6%포인트 낮은 수치란 말이죠. 네.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무디스? 너무 박한 것 늘 같기도 그런 거 합니다. 같아요 무디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쨌든 객관적인 그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말씀드려보면 원래 이 투자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제를 전망하곤 합니다. 물론 반대로 정부 사이드는 너무 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 2.5% 정도 되니까 저도 사실 2.5%로 보고 있거든요. 네. 2.1%는 상당히 박한데 투자자 관점에서 경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비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투자에 임해야 되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만 무디스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도 어쨌든 하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 자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무디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구들이 또 향후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그나마 경제 성장률 2.5% 정도를 지지해줬다 그러면 그 지지해주는 그 변수마저도 그 항목마저도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2.5%마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네. 이 최강 경기 얘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평론도 하시지만 뭐 주부기도 하시고 실제로 장도 보시고 뭐 경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리라는 게 실생활에서 더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마 뭐 0.5% 이런 숫자가 와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것 정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실 텐데 네. 단적으로 그래요. 지나다니다 보면 1층에 목 좋은 상가들이 임대로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주요 네. 상권에 가보셔도 아마 그런 것들 느끼실 텐데 홍대 같은 아주 사람 많이 북적이는 곳에 1층 상가들이 꽤 많이 비어 있거든요. 뭐 압구정 청담 일대에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사람이 없어요. 물론 미세먼지도 한 몫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신학기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쯤에는 가계 지출을 정말 줄여도 엄마들이 애들 신학기 옷 한 벌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동복 매장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모습들일 텐데 구내식당에 요즘 사람이 많아요. 구내식당에 사람이 많다는 건 나가서 밥 사 먹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거고 결국 이게 자영업 경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악순환입니다. 자영업의 최대 경쟁자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지표보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점차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실제로 느끼는 우리가 가용 가능한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수출도 지금 사실은 좀 주춤한 양상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올해 무역 금융 규모를 235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 그동안 수출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치중되어 있었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수출 품목도 이제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제 나온 이제 수출 활력 재고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 대책을 요약해 보자면 말 그대로 무역금융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마케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무역금융 강화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여력은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금의 어떤 자금난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정부가 담보를 해줄 테니 일단 은행에서 돈 빌려가세요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금융 강화,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수출 마케팅 지원도 역시 중소기업들이 해외 파트너,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준다든가 아예 밀착 상담회라고 해가지고 해당 바이어를 1대1로 미팅을 시켜준다든가 예.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대책들도 물론 나왔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무역금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2014년에도 모뉴엘 사태라고 대규모 부실 보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떠들썩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금융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들마저도 현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조적 문제냐. 지금 한국의 수출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대책들은 단기적인 대책들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에 대한 몇 개국에 대한 편중된 그런 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신흥국들의 적극적인 추경 문제라든가 우리의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신산업의 규제로 인한 친환경,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들이 미비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책들은 거의 없고 단기적으로 딱 이 문제, 이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간략한 그런 너무 중차대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지침이 아닌 그런 일시 방편적인 그런 정책 대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겠다. 네. 축소를 검토하겠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확정한 건 아니니까. 예. 네. 줄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사실 매년 나온 얘기예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네,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게 명분인데 그렇죠. 처음에 시작된 게 99년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세원을 발굴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현금 거래를 하고 무자료 거래를 해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상인들의 세금을 걷겠다. 네.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렇죠. 현금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요즘에야 그런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 때는 소매치기 당한다, 손지갑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하상가 이런 데에서도 보면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현금만 받으면 신고하라고 해서 보상금 제도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7번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연말이 돼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근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정말 그만할 때가 됐다 이 생각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수수료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신용카드에 주는 혜택을 좀 줄여야 옮겨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로페이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신용카드 혜택을 줄인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고 제로페이를 사용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로페이의 제도를 좀 보완할 일이지 글쎄요. 이거 연말에 가면 아마 또다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제 최근 나온 경제 성적표를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책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 나와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라는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도나 폭을 조절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정리 말씀을 좀 들어보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 내려지고 네. 그 방법론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좀 입안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지 임금주도 성장이 아닐 수 있겠다. 결국 임금 상승은
소득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이외에 결국은 고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 고용을 더 많이 만들려면 말 그대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럼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에 대한 그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용감하고 거칠어 버리면 대표적으로 이렇죠.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 뭐 이 절대 수준하고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편의점이 아우성을 벌이니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낮췄죠. 카드 수수료를 낮추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올려주어라 했더니 현대차하고 지금 카드사들 싸움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느 한쪽을 올리고 내리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더디 가도 천천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공식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